종전에 배웠던 이론이라든가 경험 그리고 관행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상에 대해서 뉴노멀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뉴노멀 현상이요, 경영과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판단을 어렵게 하는 노이즈, 즉 리스크가 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 세계 경제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세계 경제와 국제 금융시장의 8대 뉴노멀 현상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준 논설위원과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네. 일반인들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보시면서도 많이 느끼고 계실 텐데요. 가장 먼저 이 일본 얘기부터 해볼까 합니다. 아베 정부가 이번에 총선에서 압승을 거뒀는데 저희가 그 엔저에 대해 상당히 우려를 했었습니다만 오히려 엔화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선거 이후에요. 예. 상당히 좀 어떻게 보면 당혹스러운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아베 총리가 사실 집권 3기에 성공하면 아베노믹스는 계속해서 추진하지 않겠느냐. 네. 그럼 아베노믹스는 그동안 엔저 부분을 이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국내의 유명한 교수께서도 한 130엔, 140엔 가지 않느냐 해서 굉장히 공포스럽게 얘기하고 있습니다는 시간을 갖고 지켜볼 문제 보긴 합니다는 뭐든지 그렇거든요. 이게 무슨 정책이 나오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것 같아서는 지금 상태에서 보면 엔달러 환율이 120엔대는 좀 갔어야 되는데요. 어제 오늘에 걸쳐서 계속해서 엔달러 환율이 오히려 거꾸로 떨어지는. 그래서 어제는 117엔대, 오늘은 다시 116엔대로 이렇게 떨어지는 현상이 돼서 오히려 미 달러에 대해서 엔화가 이렇게 강세가 되는 이런 현상이 이게 발생해서 오히려 추가 엔저에 따른 어떤 공포보다는 지금 국제금리 시장에서는 UC 버클리의 베리 아이켄베그가 얘기했던 Curse under the safe haven에서 안전통화의 저주에 다시 한번 재현되는 게 아니냐 하는 이런 시각들이 지금 아주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런 각도에서 보면 왜 이런 현상이 됐을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아베노믹스가 추진할 때 역시 엔저를 추가적으로 이렇게 지향하는 것보다는 그동안 엔저가 굉장히 급격히 이루어졌거든요. 그러면 그 엔저에 따른 특별 이익을 사실 근로자면 근로자 아니면은 중소기업의 공급 단가면 공급 단가 이런 쪽으로 이렇게 환원시키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볼 때 있습니다. 그 대목이 우리가 집권 3기 되자마자 아직은 증거 3기가 됐다고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는 사실 내각 같은 경우는 대체로 유지하겠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보면 집권 3기가 태동됐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3기가 아베 정부가 압승을 거두고 나온 이후에 가장 먼저 이렇게 취했던 경제 일정이 노사정위원회 아니겠습니까? 이 노사정위원회에서 보더라도 사실 아베노믹스가 1차적으로는 엔저를 추진하는 정책에서 지금은 성장 우선이라든가 재정의 건전화 이런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추겠다 하는 이런 쪽의 입장이 확연히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제사회에서 보면 그동안 일본의 엔저 부분이 정책적 요인에 의해서 너무 과다하게 된 측면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정책적으로 추가 엔저 부분을 과다하게 밀어주지 못하는 정책 요인이 약화된다면 본래 이치로 좀 돌아가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시각들이 나오는 상태거든요. 아무튼 간에 많은 전문가들이 여기 나와서 사실 아베 정부가 재집권할 때는 아베노믹스를 강력히 추진하기 때문에 엔저가 더 오랫동안 지속되지 않겠느냐. 경우에 따라서는 140엔, 150엔까지 얘기하시는 분이 있습니다는 지금 상태를 보면은 오히려 엔달러 환율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이 보이고 있다고 보이겠습니다. 이번에는 미국 쪽으로 가보면요. 지금 FOMC 올해 마지막 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제넷 옐런 의장 말이죠. 지금 미국 경제가 이렇게 좋아지는 상황에서는 이 달러의 가치를 본다라고 하면 강세로 가는 것도 좀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옐런 의장은 지금 강세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하는 입장을 확실히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표명하고 거듭해서 표명한 거죠. 그럼 지금 상태에서 보면 미국 경제가 좋으면 달러가 강세가 되는 것이 사실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미 달러가 강세되면 다른 국가들은 통화가 약세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통화지라는 것은 경제 실상에 자연스럽게 반영이 돼야 사실상 세계 경제라든가 국제금융 시장의 안정을 이렇게 시키는데요. 지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달러가 앨런이 발행한 달러 우려 반응 이후에 인덱스 정도 보면 우리 권PD께서 이제 보여주셨습니다는 사실 이것이 꺾이고 있지 않습니까? 89에서 지금
86, 87회로 꺾이고 있는 이런 그 상황인데요. 저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89에서 지금 87 이렇게 한때는 86으로 이렇게 떨어지는 이런 상황인데요. 네. 왜 이런 현상이 되느냐 하면 사실 미국 내에서도 사실 가장 큰 문제는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는 지금 상태에서 달러 강세가 되면 미국의 지금 위기 극복에 대해서 어느 정도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 하는 이 대목이 흩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더더구나 국민 편에서 흩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가뜩이나 그 내년에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이렇게 예상되는 시점에서 달러가 앞서서 이렇게 강세가 될 때는 우리가 캐리 자금에 피시의 통화치를 감안한 국제 통화선을 이뤄보면 자, 미국의 금리 인상 기대, 익스펙테이션 형성되고 네. 달러 가치가 미리 강세가 되면 미국 쪽으로 투자하면 투자할수록 유리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환차익이라든가 금리 차익을 생각해서 들어온 자금은 다이렉트 인베스트먼트 자금이 아니거든요. 직접 투자 자금이 아니거든요. 직접 투자 자금이 되면 미국의 GDP 성장이라든가 그다음에 고용 창출이라든가 이런 게 기여하지만 이 그 환차익이라든가 금리 차익을 생각해서 들어오는 자금들은 대부분 다 포트폴리오에 들어오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주가라든가 부동산을 더 끌어올릴 경우에는 빈부격차가 더 확대되면서 사실상 미국 입장에서 보면 지금 미국의 국민들에서 가장 큰 민감 이슈에 대해서 부분에 더 민감하게 하는 이런 문제가 발생시킨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포트폴리오 쪽에서 자금이 들어오는 상태에서 달러 가치가 더 강세가 될 때는 리얼 섹터 부분에서는 오히려 수출 기업의 경쟁이 떨어져서 고용 창출 문제의 질적인 침표가 오히려 더 악화되는 이런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까 건피디께서도 달러 인덱스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는 미국이 지금 나홀로 강세가 된다, 나홀로 좋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네. 실질적으로 보면 경제 여건을 반영해서 사실 달러 가치가 이렇게 강세가 되지 못하다 보니까 결국 어떠냐? 미국도 경제 여건이 좋은데 달러 강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용인하지 못하고 네. 다른 국가들은 돈 풀어가지고 전부 통화치를 약세를 유도시키고 신흥국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신흥국만 경제 여건이 안 좋은데 러시아 같은 게 금리를 올리지 않습니까? 네.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 여건이 좋은 상태에서 루블 가치가 떨어지면 사실 이것은 플러스 선순환이죠. 근데 자금 이탈돼서 루블 가치가 폭락하는 상황에서 결국 금리를 올리면 루블 가치는 종이 조각이 되니까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은 상태에서 네. 사실 금리 인상 부분이 실물 경제가 더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 경제 악순환 국면이 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세계의 가장 주요한 미국에서 경제 여건이 되면 통화치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자국 통화 약세가 되는 이런 현상이 세계 경제의 프라이스 메커니즘에 따라서 자동 조절, 소위 스터빌라이저, 오토매틱 스터빌라이저 이 기능인데요. 이것이 미국이 담당하지 못하다 보니까 네. 세계 경제가 아주 난길에 빠지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아마 시청자분들을 보시면서 나 저 부분 참 도저히 이해가 안 갔던 부분인데 하는 것들이 오늘 여러 가지 언급이 될 텐데요. 이 중국 같은 경우에도 보면요. 지금 목표 성장률 7.5% 못 맞출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지금의 성장률을 비교해 본다면 확실히 그러니까 외관상으로 볼 때는 뭐 20년 만에 가장 느린 성장률이 할 정도로 돼 있고 제조업 지표 나오는 것도 요새 좀 부진하게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외관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지금 상해 종합지수 같은 경우는 가도 너무 잘 가는 것 아니냐. 3,000포인트 다시 재탈환을 했습니다. 예,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상해 종합지수가 PMI 지수는 50 밑으로 떨어져서 예. 경제에 대해서 상당 부분 우려감이 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컴퓨터에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는 상해 지수가 다시 3,000포인트를 재탈환해서 어제 같은 경우는 3,021로 끝났죠. 이게 이제 중국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이 문제입니다. 이 중국 경제에 대해서 올해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한국경제TV 방송이라든가 각종 이렇게 보면 중국 경제가 좋다 얘기 한 번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전부 침체, 경착륙, 그 다음에 중증함정. 우리가 보면 소셜 네트워크에 이렇게 보면 요새 인터넷에 보면 그런 침체라든가 이런 것을 딱 해가지고 이렇게 막대 그래프를 그리는 게 빅데이터 분석이지 않습니까? 근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전부 중국 경제의 침체다. 연초부터 줄곧 그런 얘기들이 그렇습니다. 나왔습니다. 예. 그렇다 보면 이 주가가 이렇게 많이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이해가 안 돼요. 그렇습니다. 네. 주가는 경제 실상이 반영되는 얼굴이다. 이렇게 시청자분도 많이 배웠고 많은 교수분이라든가 이런 분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으면 자 중국의 성장률 7% 떨어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네. 자 중국 내부의 경제 강요들은 그렇게 까딱하는다는 의미입니다. 까딱하는다는 의미입니다. 밖에서 이렇게 된 시각이죠. 네. 그런 것들에서는 지금의 중국 경제 성장률이 과거에
1인당 GDP가 3,000달러가 아니라 지금 7,000달러 시대에서는 경제 성장 속도는 둔화되는 것이 중국 입장에선 바람직스럽다. 그래서 7%의 성장 때는 오히려 국제 시각에서 보면 적절하다. 중국 경제 발전 단계에서 적절하다. 이런 쪽으로 인식을 좀 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과거에 두 자릿대 갔다고 해서 지금 7%가 떨어졌다. 네. 경기 침체다. 이건 잘못되어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중국의 지금 경제정책의 핵심이 가치를 부여하는 게 성장을 중시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는 고성장 중시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고성장 시제의 성장률을 중시하는 가치평가라면 성장률이 떨어지면 사실 중국 경제에 대해서 나쁘다 이렇게 얘기지만 지금 일전에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은 대외 이상의 위안화 국제과제를 추진하는 여기에 가치 부여를 한 상태거든요. 이 가치 부여지는 측면에서는 네. 올해 위안화 국제과제가 상당히 빨리 진행되다 보니까 여기에 세계적인 크레딧이 형성되고 세계적에서 지금 가장 경제 성장에 가장 값싼 게 뭡니까? 값싼 게 돈이거든요. 근데 돈은 누가 뿌려줬느냐? 선진국이 뿌려줬거든요. 그러면 그 가장 값싼 자금, 성장장 가장 값싼 자금을 중국이 흡수해줘서 경제 성장을 하는 게 가장 좋은 정책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그런 측면에서는 중국 경제 강국이 현명하다는 게 바로 그런 측면이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가치를 부여하는 위안화 국제에게는 혁신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이 주가가 많이 올라간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예. 자, 네 번째 뉴노멀 현상을 짚어보겠습니다. 각국이요, 선진국도 그렇고 경기를 부양한다, 온갖 정책들을 많이 쏟아내고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통상적으로 경기를 부양시키려면 사실 임금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임금이 상승하면 여러 가지 당연히 부담스러운 것도 있는 부분인데요. 물론 근로자라든가 당연히 좋겠지만요. 하지만 미국이라든가 영국, 일본, 독일 대부분 국가에서는 지금 임금이 올라가기를 상당히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런 표현을 쓸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위원님? 네. 이것도 이제 정진에 생각한다면 예. 경기 부양 하면 네. 기업을 중시한다면 생산 코스트를 낮춰줘야 되지 예.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임금 부분이 가장 생산 코스트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보니까 예. 임금은 좀 네. 말씀 대로 인상 억제. 예. 시청자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경기 부양하면 당연히 기업들의 임금은 억제. 서로 우리 허리띠 졸라매서 좀 그렇습니다. 해보자 이런 얘기들을 예. 많이 했거든요. 그런 측면이 사실 그동안 경기 부양 차원에서 종전에 익숙했던 이런 관행이자 내지는 이론이다 이렇게 예.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선진국들 중앙은행 총재들이 임금이 인상되는 부분에 대해서 아주 학수고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인상하는 부분이 지금 경기 문제를 풀어갈 때 가장 좋은 역할을 할 거다. 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종전의 인식대로 본다면 사실 중앙은행 총재들이 뭐냐면 이론적인 측면이라든가 이런 관행적인 측면에서 가장 풍부한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네. 이런 분들이 왜 종전에 그런 생각해서 왜 임금 인상을 학수고될까 하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상 그렇습니다. 일전에 한번 봤었죠. 미국 같은 경우는 단순히 실업률이 준 게 아니라 앨런의 데스보드 지표, 근로자 입장에서 네. 실질적으로 고용 사정이 개선되는 것을 느끼는 지표가 뭘까? 아마 가장 단적인 지표가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는 거겠죠. 아우 좋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금 상승률이 올라가면 대체로 보면 고용자 입장에서는 네.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든 되더라도 네. 노동시장 참여하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임금 상승하는 게 가장 고용 사정이 개선됐다 그랬죠. 돈 써도 좀 마음도 편하고 말이죠. 그렇습니다. 예. 아마 무엇보다도 근로자가 이렇게 남자라면 예. 아마 아내분들이 가장 헌화할 겁니다. 그죠? 네. 가정의 행복도 되고 그런 지표를 중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결과적으로 보면 임금이 인상이 돼야 고용시장이 질적으로 개선됐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고용시장으로 질적으로 개선됐다는 느끼면 경기 회복의 구체적인 가장 아주 국민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지표가 아닌가 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사실상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임금 상승을 굉장히 학수고대야 한다. 그래서 금리를 인상하느냐 여부도 이 실업률 하락하는 것보다는 근로자의 받는 임금이 실질적으로 올라가느냐 이 지표가 더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예. 일본의 사실 그렇다 하리오카 총재는 왜 임금이 상승하는 것을 바랄까 했을 때는 미국과 다른 측면입니다. 왜냐하면 엔저에 따라서 특별 이익이 있지 않습니까? 이걸 수출 기업들이 엔저에 따른 특수이익이니까 근로자 임금 상승이 돼야 근로자들이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고 근로자의 가처분 소득이 나오면 쓰니까 네. 민간 소비 되니까 일본의 그야말로 아베노미스가 구상하는 1차, 2차, 3차 화살촉이 잘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일본의 구로타 하루 효과가 임금 인상 이것을 학수고 대한다리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렇거든요. 마커니 이런 옛날에 그 캐나다
조한행 총재가 예. 영입했던 분인데 이분도 임금 상승을 굉장히 지금 확수되고 있습니다. 임금 상승 같은 경우에는 왜냐하면 영국은 사실상 지금 빈부격차가 굉장히 확대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부동산이라든가 뭔가 워낙 많이 뛰기 때문에 근로자 입장에서는 자산가보다는 근로자들이 소득을 좀 증대시켜야 네. 자 경제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거품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거품을 싹둑 잘라버리면 어떠냐 밑에 근로자들이 임금이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어떠냐면 자산 가칭의 소위 자산소득의 증가함에 따른 민간 소비가 증가해서 트리클다운 이펙트 경제에서 보면 깔때기 효과가 사라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밑바탕이 없는 상태에서 위에마저 지금은 위에가 그 경기를 지탱하고 있는데요. 그쪽에 부동산이 지금 거품이 발생한다고 해서 그걸 싹둑 잘라버리면 어떠냐면 경제가 아주 추락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상태에선 경제 저변을 늘리다 하는 측면에서 네. 사실상 자산가 부분에 이게 거품을 억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일단은 근로자의 임금 상승이 돼서 자산 거품을 잘라버리는 거기다 완충 능력을 확보해야 된다. 네. 완충 능력을 먼저 확보하고 나서 금리 인상을 통해서 부동산 부분을 억제하겠다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지금은 대부분 선진국들이 목적은 다르지만 또 보는 진단에 따라서 왜 임금 상승이냐 하는 배경은 다르지만 사실 모두가 임금 상승을 주장하는 것이 네. 경기 부양 차원에서 사실 임금 상승을 주장하는 것이 과거의 이론으로 보면 이렇게 다른 현상이다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자, 이 8대 뉴노멀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엔 유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전 뭐 고유가 시대, 뭐 휘발유가 막 2,000원대 이렇게 갈 때는요. 자영업자들도 그렇고 일반 소비자들도 그렇고 상당히 뭐 기름값에 부담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유가가 떨어지면은 여러모로 좋은 것 아닐까. 또 뭐 여러 재료가 되는 이제 석유 화학 제품들도 뭐 단가도 내려가서 좋고. 그런데 좀 너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유가에 덫에 걸렸다. 세계 경제가 상당히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어제도 이제 저기 상계 지역 이쪽에서 이제 강의를 했는데요. 네. 강의를 듣는 사람이 가장 이게 문의사항이 이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가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당신네 입장에서는 네. 원유 관련된 펀드라든가 이런 파생상품들이 전부 낙인이 걸리는 상태거든요. 최고는. 그래서 이제 국제 유가 이렇게 하면 야, 과거에는 많은 전문가들이 유가 떨어지면 세계 경제 입장에서 좋다. 세계 입장에서 좋다. 네. 이런 얘기하는데요. 사실 과거의 세계 경제 입장에서는 대부분 다 인플레 부담이 있었거든요. 인플레 부담이 있는 상태에서는 유가가 떨어지면 네. 물가가 안정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그만큼 생산 코스트가 떨어지고 물가가 안정되니까 어떠냐? 실질 소득 증대 효과가 있죠. 그죠? 자, 소득이 고성장이니까 명목 소득은 증가했죠. 예. 그 인플레 부담이 있으니까 인플레로 나누면 실질 소득은 늘어나지 않는 효과가 있죠. 근데 유가가 떨어져서 물가가 떨어지면 예. 자, 같은 임금을 받는다 하더라도 물가가 떨어지니까 예. 실질 소득은 증대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물가가 이렇게 고성장, 고물가에 있을 때는 유가 떨어져서 물가 안정되면 네. 그만큼 실질 소득 증가해서 국민들이 소비라든가 지금 마음 놓고 진행자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마음 놓고 쓸 수 있는 환경이 되기 네. 때문에 사실상 저유가가 세계 경제 입장에서 굉장히 도움이 됐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러나 왜 지금이 뉴노멀 환경이냐 하면 금리위기를 겪고 난 이후에 세계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있습니다. 이 저성장이라는 건 두 가지 측면이죠. 네. 하나는 실업자가 많아서 임금을 가뜩이나 받지 못한다 하는 측면 하나. 두 번째는 지금 상태에서 보면 사실상 임금도 제대로 받지 못한다 네. 하는 측면에서 지금은 임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노동시장 참여를 자체를 못하다 보니까 경제 주체들이 심리가 아주 떨어진 상태거든요. 네. 이런 상태에서 보면 유가가 떨어지면 사실상 경제 활력을 더 떨어지죠. 왜냐? 물가가 저물가 상태에서 더 떨어지면 물가가 임계점 상태 0%라든가 이런 디플레 공포가 있다면 D공포. 그러면 D공포 얘기할 때마다 미래가 불확실하게 보인다는 얘기죠. 네. 미래가 불확실하면 있는 사람들은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있는 사람 왜 경제가 어렵냐?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저축이 증대합니다. 저축이 증대하거든요. 지금 있는 사람들은 저축이 증대하고 없는 사람들은 뭐냐? 사실 빚이 증가하지 않습니까? 예.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의 문제입니다. 예. 이게 문제입니다. 마찬가지로 미래가 불확실하다 보니까 사실상 있는 사람은 안 쓴다. 기업들은 안 투자한다. 그러면 뭐냐? 경제가 다시 성장률 떨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저물가, 그다음에 유가 하락, 경제 성장률 떨어지는 이런 악순환 고리가 형성되기 때문에 사실 유가가 너무 떨어지는 것이 네. 저물가 국면에서는 바람직스럽지 않다 해서 과거의 인식과는 상당히 다르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이 유가가 이 정도 뭐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와 엄청 떨어졌다라고 느낄 정도면은 이
원유를 수출하는 그러니까 뭐 생산 국가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데 예전 같으면 이쯤 되면은 오펙 그 산유국들에서 우리 생산량 줄인다 이러면서 가격 조절을 하고 말이죠. 예전엔 미흡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거에 대해서 한이 될 정도로 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오펙 국가들에서도 감사는 안 한다, 상관없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네, 이 대목도 이제 궁금해하시는 예. 사항이죠. 네. 지금 이제 1970년대 이후에서 보면 예. 국제 원유 시장에서 오펙 국가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컸고 칼자루 오펙 국가들이 쥐고 좀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입장에서는 오펙 국가들이 좀 가장 좀 안 좋았죠. 얄미웠습니다. 좀 유가가 떨어지면 예. 좀 오펙 국가들이 감산해 가서 네. 유가를 끌어올리니까 우리 국민들의 어떤 물가 수준에 굉장히 이게 아침밥 차리는 이 가격이 올라가는 네. 감산에 따라서 올라가는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데요. 지금은 왜 오펙 국가들이 이렇게 지금 이렇게 유가가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감산하지 않을까 네. 하는 측면에서는 그만큼 패러다임이 시프트했다는 얘기입니다. 구조 변형이 됐다 하는 측면에서 하나는 세계가 하나 시장입니다. 항상 말씀드려요. 지금은 세계 270국가 아닙니다. 하나 국가입니다. 네. 하나 국가다 보니까 한국이 스테이트고 미국이 스테이트입니다. 하나 국가가 되니까 한국이 컨트리 네이션이 아니라 한 스테이트거든요. 네. 이런 상태에서 보면 국가를 전제로 했던 지역 통합이라든가 국가를 전제로 했던 시장의 카르텔 움직임이 결속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볼 때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속력이 떨어지면 오히려 감산하는 국가들이 오히려 악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죠. 그죠? 자, 내가 오펙 국가들 전체를 생각해서 사우디가 감산하면 네. 다른 국가들이 결속력이 이렇게 떨어진 상태에서 다른 국가들이 증산해버리면 유가 떨어진다. 그러면 남이나라를 위해서 감산한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감산에 따라서 피해를 보고 또 유가 하락에 따라서 피해를 보지만 예. 다른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증산했기 때문에 감산에 따라서 유가 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한 번만 손해를 보면 되죠. 그러나 감산하는 국가들은 뭐냐면 두 번, 왜냐하면 생산량 감축해서 한 번 손해를 보고 예. 유가 떨어져서 한 번 손해를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런 상태가 예상될 때는 결국은 모든 국가들이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증산시킨다. 이게 이제 제스의 딜레마죠. 네.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유가가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오펙 국가들이 재정의 경제라든가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감산에 나서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전에는 미국이 그랬습니다. 그 일본과 유럽 중심으로 해서 지금 계속 돈을 푸는 것. 예. 돈을 막 엄청 풀어댑니다. 그런데도 일반 국민들은 돈이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도 좀 뉴노멀 현상으로 꼭 집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제가 이제 이러저런 형태로 강의를 아마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하는 사람 중에 예. 한 사람일 거라 생각하는데요. 지금 가장 이 대목입니다. 제가 강의할 때 가장 신중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이 대목입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돈 많이 풀렸습니다. 그러면 강의 들으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 그런 얘기하지 말라. 예. 나는 내 주머니에 지금 돈이 없다. 도대체 어디로 갔는가? 그렇습니까? 예. 그런 측면이 아마 시청자 여러분도 가장 궁금해하실 거로 보이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금융과 실물 간의 연계성이 떨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돈을 푸는 것은 정책 당국입니다. 돈을 돌리는 것은 사실상 경제 주체들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정책 당국에서 돈을 이렇게 주면은 그것을 은행에 왔다 갔다 하는 신용 팽창 과정을 통해서 통화 유통 속도가 높아지고 통화 승수가 높아져야 네. 경제가 정부가 돈을 공급해주는 것 이상으로 몇 배 해당되는 만큼의 신용 팽창을 해서 하지 개인들 주머니 사정이 풍족하게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지금 어떠냐? 한번 일례를 보겠습니다. 자, 한국은행에서 5만 원권 빡 해서 풀었습니다. 근데 화폐는 이렇게 수명이 닿으면 다시 한번 이렇게 회수가 되거든요. 네. 저희들이 그 한국은행의 첫 인천연센 연수를 받을 때만 하더라도 이게 뭐냐면 대부분 다 화폐는 정상적인 상태는 70% 이상은 회수가 돼야 된다 네. 하는 일이겠는데요. 지금은 5만 원권 같은 경우에는 어떠냐 하면요. 5만 원권 같은 경우는 회수율이 17%가 안 됩니다. 점점 낮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회수율이. 예. 17%의 회수율은 사실상 모든 신권이 나가면 대체로 이 신권은 들어오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디가 있느냐? 자, 은행에 맡기기도 어렵다. 그렇다고 해서 증권사에 맡기기도 어렵다. 미래는 불확실하다. 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다 현금 창고 하나씩 사가지고 벽장 속에 싹싹 가둔다는 소위 호딩, 쇠장된다는 얘기죠. 예. 이게 돈이 돌지 않는 현상이다. 그래서 정책 당국에서 돈은 많이 풀지만 이게 시중이 돌아야 경기가 살아나는데요. 지금은 돈이 돌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아주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존경하는 금융의 CEO 회장이죠. 회장께서는 돈이 늙는다 이런 표현을 쓰는 것도 바로 그런 대목이다 네. 보겠습니다. 예. 이건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도 나타나는 현상이다. 미국도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이 8대 뉴노멀 현상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짚어봐야 될 것이요. 글쎄, 최근 신흥국에서 자금 이탈, 뭐 금융시장 불안, 그래서 이 가치가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많은 분들께서도 우리 원달러 환율 어떻게 될 것인가 예상을 나름 해보셨을 텐데 원달러 환율이 오히려 좀 떨어지는 모습 보이고 있어요. 일단은 예. 신흥국은 예. 신흥국에 속해 있다고 해도 똑같은 신흥국이 아니다. 네.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2년 전, 3년 전부터 같은 신흥국에 속해 있더라도 도매금으로 자금 이탈되면 똑같이 자금 이탈된다. 네. 자금 들어오면 똑같이 자금 온다. 이런 시각은 버리실 필요가 있다. 차별화 말씀을 참 많이 그렇습니다. 드렸었습니다. 예. 신흥국도 선진국도 차별화가 아니라 신흥국도 예. 차별화가 된다는 것을 누누이 말씀드리는데요. 대표적으로 올해 브릭스입니다. 브릭스는 인구와 부존자는 많다. 같이 도매금으로 묻혔죠. 네. 근데 올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은 브릭스 국가들도 시청자 여러분, 올해 중국과 인도가 최고의 재테크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신흥국 중에서도 러시아, 남아공, 브라질은 특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최악의 재테크 손실률을 기록했습니다. 네. 이런 대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한국의 원달러 환율 시점을 어떻게 잃을까 하는 측면에서는 제가 어떤 경영전략 회의인가 거기서도 누가 그런 얘기를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자, 원달러 환율 9월 때는 1,000원 붕괴된다. 이것이 11월 달 가니까 1,080원, 1,100원 제 되다 보니까 자, 어떠냐. 내년도에 경영전략해서 사실상 앞으로 환율은 뭐 미국의 자금 이탈도 있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원달러 환율이 1,200원, 1,300원 넘어가지 않느냐. 그럼 어떻게 전략해야 되느냐. 환해지 하지 말아야죠. 예. 그리고 지금의 1,010원대에서 보면 앞으로 1,200원, 1,300원 하면 달러를 더 사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전략 구상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거는 좀 잘못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는 면적을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보면 원달러 환율이 지금 검피디께서 이렇게 보여주셨습니다는 1,080원대로 다시 떨어지는 이런 네. 모습을 보이거든요. 한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외환보유 많은 국가입니다. 경상수지도 800억 달러씩 흑자를 기록하고 사실상 그렇습니다. 우리 외환보유고도 상당히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원앤동자에서 최경환 경제팀에서 외환정책에 대해서 그런 쪽으로 했는데요. 네. 사실 N달러 환율도 일부 사람이 얘기하는 것처럼 140엔 같지 않은 측면이 있고요. 오늘 이제 확인했습니다는 우리는 신흥국 중에서도 네. 가장 외환보유고가 풍족한 국가, 중국과 마찬가지로 풍족한 국가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참 기존의 상식으로 이해가 가지 않는 세계 금융시장 우리나라를 포함해서요. 이 8대 뉴노멀 현상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 한상춘 논설위원이었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